그래서 그 특별법만으로는 조금 이렇게 막 매수를 서두르거나 이런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현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금은 관망하시는 게 1주택부터 다주택자분들은 뭐 향후 그런 전망성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무주택자분들은 좀 반등 시기라든지 좀 유망받는 그런 지역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경기권은 좀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된다고 저희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18년, 19년장에는 입주장이 막 10만, 15만, 10만 가구 정도 입주장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입주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다만 좀 걱정을 하는 그 지역은 좀 인천 쪽, 인천 쪽 지금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4만 가구 정도가 입주장이 진행이 됐고 올해도 4만 5천 정도의 가구가 이제 입주 예정의 물량으로 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검단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고 송도라든지 영종도 이런 쪽도 그리고 심지어 2024년에도 2만 3천 정도 가구가 입주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인천이 조금은 좀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 좀 많다. 실질적으로 지금 매매 거래량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뭐 거래 절벽 상태이기도 하고 2022년에 거래가 12,000 정도로 뚝 떨어져요. 19년, 20년, 21년은 뭐 3만에서 5만 정도, 4만 5천까지 나왔다면 2022년 인천 아파트 매매 거래량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준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12월 데이터 책의 내용은 11월 데이터까지만 좀 담은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가 너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06년 이래로 최저네요. 그렇죠. 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래 절벽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거래가 현황을 좀 살펴보면 1월에 이제 작년 1월에 이제 거래된 거랑 작년 12월, 작년 말에 거래된 거랑 2, 3억 정도 이렇게 빠졌다고 볼 수 있죠. 거래 절벽 상태이기도 하고 입주장이 진행이 되면은 그만큼 좀 매매라든지 전세적인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문가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인천 조심해라, 송도 조심해라. 지금 많이 빠졌다 해도 충분히 좀 더 건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라고도 그렇죠. 데이터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근데 다만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 영종도 이런 경제자유구역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2의 도시? 네. 인천. 원래는 부산인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치도 그렇고, 근데 인천이 이제 부산을 추월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인천 인구 유입자 수도 계속 늘고 있고, 왜냐하면 워낙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천 자체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소화하려는 자족도시적인 성격으로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기반, 인프라 기반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좀 쌓이고 자체적으로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번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만 잘 넘기면 다음번에는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좀 갖춰질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팀장님께서 네네. 이렇게 데이터를 쭉 보시고 네네. 계속 데이터 보면서 정리하시고 좋은 글 써주고 네네. 계시고 책도 내주셨는데 네네. 앞으로 무주택시시고 앞으로 아파트를 꼭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딱 2023년 2월 이 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나요? 우선은 한 거점 3군데 정도를 미리 좀 찍어서 트래킹을 할 것 같아요. 우선은 본인 지금 살고 계신 곳, 그리고 살고 싶은 곳, 그리고 그런 후보군들의 지역을 3군데 정도 좀 찝어서 왜냐하면 향후의 그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좀 선별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인천이라든지 대구도 지금 입주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질 가능성도 큰 지역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지역들을 좀 미리 선택을 하고 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지방 부산이라든지 대구, 뭐 전라도 광주라든지 이런 곳 사시는 분들 뭐 두루두루 유튜브 보시고 계시겠지만 좀 지역들을 좀 미리 3군데 정도를 좀 선택하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적인 그런 반등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떠실까 좀 생각이 됩니다. 아까 2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거래량이고 하나는 뭐였죠? 그 전세 가격 지수요. 전세 가격 지수. 그게 이제 꼬리를 좀 다시 들은 거. 네. 그리고 미분양 물량 추이도 좀 살펴보시면 좋아요. 지역별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미분양 이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면 월별 그리고 시공사별, 지역별 그런 미분양 수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지역에 500가구, 물론 단지명은 땡땡땡, 그러니까 별
무슨 이제 브랜드명이 중간에 이제 땡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출은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미분양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이쪽에 관심을 갖고 매수에 들어갔구나. 좀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네요. 지금 보실 때 미분양 아파트인가요? 미분양 아파트 추이는 좀 어때요? 계속 늘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지방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에서도 그래서 건설사들이 좀 템포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 하나 좀 궁금한 게 대우건설인가요? 뉴스에 나온 거니까요. 네네. 시공 처리한 거. 네. 그 400억인가? 그거를 약간 뉴스 내용으로는 손절했다. 네네. 포기했다. 네네. 뭐 1,200억인가 뭐 그거 수주할 수 있는 건데. 네네. 맞나요? 그게 팩트가? 그러니까 뉴스상에 나온 것로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뭐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선은 좀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천재적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대우건설 자체에서도 시장을 판단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봤을 때 좀 리스크가 있는 현장이다. 왜냐하면 분양에 따라서 시공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공사비를 미리 마련해 놓고 하는 기성불이란 것도 있고 그리고 분양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분양불이란 개념. 제가 지금 이 현장에 어떤 기성불인지 분양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사비에 그런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좀 해지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신탁사 그리고 금융주관사의 그런 좀 이야기 문제.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 좋을 때는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겠군요. 그렇죠. 시장이 좋으면 시공사는 다 달라붙겠죠. 분양이 잘 되고 그러면 공사비도 이렇게 잘 받게 될 텐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들 오피스텔, 뭐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분양이 그렇게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고 대출이자가 높은 가운데에서 수익형 부동산은 그렇게 크게 지금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400억이면 큰 돈인데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뭐 지역 건설사가 부도났다는 그런 뉴스들도 종종 보이니까요. 맞아요. 대우건설이면 좀 입지적으로 건축업계에서는 괜찮은 회사예요. 1군 건설사죠. 일군, 그러니까 중흥건설이 인수를 했죠. 대우건설을. 그래서 1군 건설사라고 보죠. 대우 프로지오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우건설은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수주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를 해도 리스크는 없는 거지만 곳 하나만 봤을 때는 이게 만만치 않다. 그런 결정을 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팀장님께서는 한 3군데를 이렇게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아까 전세 뭐 가격 지수랑 거래량이랑 미분양이랑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호재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우선은 뭐 개발적인 인근의 개발이나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우선 뉴스 모니터링 잘 하셔야죠. 근데 뉴스 모니터링에 좀 기자들의 주관이라든지 그 시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뉴스들은 좀 걸러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좀 앱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부동산 프롭테크 앱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뭐 아실이라든지 저는 아실의 그런 데이터들 그런 솔팅하는 것들이 너무 저는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롭테크들 좀 앱들을 이용한다면 거기서 자기가 좀 눈여겨보는 그런 단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즐겨찾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림으로 푸시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좀 잘 활용하신다면 뭐 관련된 개발 호재 이런 것들도 푸시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뉴스 관련 뉴스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 지수가 조금 바뀔 때 그때 구매를 하겠다. 책에 보니까 일기 신도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책에서는 모든 걸 갖췄지만 노후화에 접어든 일기 신도시. 최근에 또 특별법이 나와서 막 누구는 50층 짓는다, 100층 짓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저희가 책 내용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저희가 11월에 퇴고를 했고 그 당시는 이제 확정이 된 내용들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데이터를 좀 살펴봤어요.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일기 신도시 관련된 좀 청사진을 좀 내놨었죠. 그리고 실제로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일기 신도시들 30%, 40%, 50%, 60% 그러니까 좀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성남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상반기에 매입 비율이 한 27% 외지인들이 샀고 일산 같은 경우는 언제 27%를 샀다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요. 작년 상반기. 이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좀 때. 청사진을 좀 내놨었죠.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리고 뭐 일산 같은 경우도 보시면 40% 외지인 매입 비중, 뭐 삼본 신도시 같은 경우도 30% 정도 역대 최고치거든. 다 외지인들이 샀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제 최근에 그런 특별법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향후 이제 잘 되겠지만 뭐 우선은 용적률도 올려주겠다고 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려면 또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초과이익 환수 관련된 그런 것들도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근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가장 근접한 수도권에 가장 좀 입지적으로 접근이 가장 좀 용이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프라가 좀 다 갖춰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탈바꿈 된다면 향후 그런 기대감, 미래 가치는 좀 높아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만약에 비판적으로 좀 본다면 지금 서울도 재건축하는 것도 되게 삐걱삐걱 많이 거리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은 입지에 그리고 되게 잘 사시는 분들 많은 게 아파트 좋은 입지. 근데 이게 제1기 신도시 물론 분당이라고 해도 이게 앞으로 물론 이게 돈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이게 무난하게 잘 될까? 특별법 이게 나왔어도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쉽지만은 않죠, 사실은. 그래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신속통합기획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좀 개입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일기 신도시도 이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계속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제 마련을 해야겠죠. 국토부라든지 각 이제 지자체에서. 그래서 사실상 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크게 풀어주고 용적률까지 풀어주는데 이게 또 장기 사업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특별법만으로는 조금 이렇게 막 매수를 서두르거나 이런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현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금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 일기 신도시 중에 한 곳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꽤 낙후돼서 지금 한번 이제 갈아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진짜 갈아야죠. 생명이 달린 건데.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닭장 같은 집이 되지 않겠냐. 용적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홍콩 같은. 근데 그것들은 좀 추후에 이제 이제 법제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건축법에라든지 주택법에 맞춰서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건 뭐 추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분당이 벌써 1990년도인데 벌써 30년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슈가 되네요. 그리고 또 책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런 거를 책에다 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설사가 숨기는 마케팅 전략, 회사 보유분과 평당 분양가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공개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잘 모르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뭐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거나 수익형 부동산 분양 받으셨던 분들, 아니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인지하고 있고 그러실 부분들인데요. 우선은 이제 건설사가 숨기는 마케팅 전략이기보다는 분양 대행사, 이제 분양을 대행하는 분양 대행사가 이제 하는 하나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인 건 회사 보유분이죠. 뭐 회사 보유분, 뭐 특별 분양, 뭐 이런 키워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검색 뭐 자기가 좀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분양 물량 중에요. 그런 것들 하면은 뭐 블로그라든지 뭐 기사에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상 예전에는 뭐 대물로 이제 시공사가 대물로 받는 그런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회사 보유분 푸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미분양 물량들을 털어내는 하나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회사 보유분이란 그런 용어들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평당 분양가에 제가 숨겨진 진실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평균의 함정이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파트도 대형 평수가 중소형 평수보다는 분양가가 싸요. 중소형 평수가 비싸고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평균 분양가를 내면 분양가는 좀 떨어지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지금 이미지 좀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평당 분양가 기준 공급 면적이에요. 공급 면적은 전용, 주거 공용 면적을 합친 면적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계약 면적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분양가 평당 분양가를 낮춰 보이는 효과를 이렇게 하는 그런 기법으로 그렇구나. 좀 분양가가 좀 평당 뭐 2,500이어야 되는데 평당 뭐 1,800 뭐 이런 그런 효과를 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긴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라든지 그리고 홈페이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 딱 보면은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산에 둘러싸여 있어요. 어디에 무덤이 있는데 이거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써 있어요. 근데 다들 간과하시죠. 그러고 입주를 하셨는데 무덤 보이고 막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좀 가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전에 이제 저도 분양을 넣었던 곳인데 되게 저렴했어요. 분양가가. 그래서 넣어야지 했더니 발코니 확장비가 5천만 원인 거예요. 거기서 가져가려고. 네, 그런 부분들도 모집 공고 통해서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진짜 발코니 확장비가 5천만 원이라서 분양가가 5억인데 분양가 너무 싼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 좀 예의 좀 주시하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좀 이대로 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이런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 꼼꼼히 잘 따져 보셔야 되고요. 우선은 진짜 그래서 데이터가 좀 중요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좀 팩트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지금 뭐 회사 보유 분이라든지 뭐 특별 분양 이런 키워드들에 이렇게 현혹되기보다는 직접 검색해 보시고 뉴스들을 검색해 보시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고 이게 이렇게 분양이 진행하게 되면은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런 이제 영업사원분들 그런 홈페이지가 진짜 공식 홈페이지처럼 잘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들어가기보다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주자 모집 공고도 꼼꼼히 살펴보고 분양가도 살펴보고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 올리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내방해서 아니면 뭐 직접 신규 분양 물건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방문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 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잘 모르는 거 네네. 자칫 간과해서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온팡 뒤집어 쓰는 그렇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빅데이터로 전망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팀장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네이버 M에 또 기사들 많이 올려주시지 않나요?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네이버 이제 포스트에 경제만렙이라는 컨텐츠를 경제만렙. 네, 경제만렙이라는 컨텐츠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한 2018년부터 꾸준히 올리고 있고요. 일주일에 2-3개씩 뭐 부동산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실황 그리고 부동산 분석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올리고 있고요.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유튜브에서도 저희가 경제만렙 채널 최근에 개설했습니다. 뭐 구독자 수는 1,000명 조금 넘었고요. 그렇지만 뭐 부동산과 관련된 인사이드라든지 그런 관련된 내용들 좀 담고 있으니까요. 뭐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채널 들어와서 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조급해하고 그리고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언제 사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상충되어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 두 부류 둘 다 데이터를 좀 본다면 그런 좀 마음의 안정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1주택부터 다주택자 분들은 뭐 향후 그런 전망성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무주택자 분들은 좀 반등 시기라든지 좀 유망받는 그런 지역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 경제만렙과 응달책방과 함께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심리적으로 좀 조급하시거나 불안할 때는 데이터를 확인하자.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이 빅데이터로 전망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네. 어떻게 데이터로 전망을 하는지 네네. 부동산을 바라보는지 좋은 기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팀장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로 전망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의 저자이신 오대열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